충청남도 보령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마을 전체를 침묵하게 만든 어두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도둑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 아내가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죽음을 함께 계획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마을 가장자리의 조용한 새우 양식장에서 시작되었다. 낮에는 반짝이는 물, 부드럽게 흔들리는 그물, 먹이를 찾는 백로들로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양식장은 마을 사람들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양식장 물이 변하고 새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상한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고 모두를 공포에 질려 고개 숙이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다. 나일론끈에 묶인 젊은 남자의 시신이 양식장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혈육이었다. 이것은 보령을 뒤흔든 실화이며 죄가 되어버린 사랑, 그리고 욕망과 탐욕으로 파괴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그날 아침 보령경찰서의 작은 사무실에는 바다의 축축하고 짠 내음과 당직 근무자가 갓 내린 블랙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킬 때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가 공간의 정적을 깼다. 한 경찰관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울음을 참는 듯 떨리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는 박미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빠, 박민준에 대해 신고하고 싶어요. 3일째, 연락이 닿질 않아요, 경위님. 전화기는 꺼져 있고 메시지도 읽지 않아요. 보통 매일 연락하는데 이번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경찰관은 진심 어리고 불안에 찬 그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 어디에 사시죠, 미나 씨?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다. 어촌리요. 아버지 박태수 씨 소유의 새우 양식장이요. 거기서 아내인 김서연 씨와 함께 살아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내 전화기 너머로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아버지는 오빠가 화가 나서 서울로 갔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빠를 알아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경위님. 제발 도와주세요. 당직실의 경찰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며칠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실종 사건은 흔했지만 미나 씨의 목소리는 달랐다. 너무나 떨리고 깊어서 단순한 가족 다툼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했다. 몇 분 후 공식적인 신고서가 작성되었고 그 서류는 침착하고 예리하기로 유명한 강력팀장 김진혁 경감의 책상 위에 곧바로 올라갔다. 그는 보고서를 빠르게 읽고 벽에 걸린 커다란 보령 지도를 응시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바닷가의 작은 한 점, 어촌리라고 쓰인 곳에서 멈췄다. 외진 곳이군. 그가 중얼거렸다. 저기서 누군가 사라진다면 바다가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주겠지. 김경감은 지체 없이 팀원 2명에게 현장으로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투를 잘 살펴.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야. 그가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그날 오후 경찰차는 해안마을로 향하는 좁은 길을 달렸다. 석양은 고요한 양식장 수면 위로 은빛 광채를 반사했다. 수차, 쇠체, 모터는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바닷바람과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멀리 양식장 부지 한가운데에 빛바랜 흰색으로 칠해진 큰 집이 해송과 낡은 벽돌 담장에 둘러싸여서 있었다. 차가 멈추자 강인한 인상의 한 노인이 현관에 나타났다. 그는 낡은 셔츠와 무릎까지 접어올린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들어오시죠. 저는 박태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조로웠다. 그의 뒤에서 한 젊은 여성이 보리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부어 있었다. 서연입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두 경찰관은 자신들을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박민준 씨 동생분의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3일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박태수 씨는 멀리 반짝이는 양식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건 오해입니다. 제 아들놈이 성질이 좀 급해서요. 어제 수학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내버려두면 곧 돌아올 겁니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다. 아들이 소식 없이 사라진 아버지치고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한편 서연은 대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입니까, 부인?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네, 경위님. 민준 씨가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의 미세한 떨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경찰관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바닥은 깨끗했고
창문에는 얇은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막 떠난 사람의 집치고는 너무나 깔끔했다. 그들은 갑자기 민준의 방을 확인해도 되겠냐고 요청했다. 박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이 열리자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베개는 삼각형으로 접혀 있었으며 옷장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정리한 것처럼 흐트러진 삶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한 경찰관이 다가가 침대를 만져보았다. 매트리스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느껴졌다. 그는 몸을 숙여 아래쪽을 살피다가 조용히 손으로 매트리스 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거기 스펀지와 흰 천 아래에 작은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든 가죽 지갑, 몇 장의 원화, 그리고 같은 사진이 붙은 여권이 들어 있었다. 경찰관은 그 물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박태수 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노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다시 무표정해졌다. 아들놈이 깜빡하고 두고 간다 보군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수차 소리만이 무언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심장 박동처럼 느리게 돌아갈 뿐이었다. 마음속으로 그 경찰관은 알았다. 지갑이나 돈, 신분증 없이 멀리 떠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아들의 침대 밑에서 진실이 숨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아버지도 없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창문 커튼을 흔들었다. 그 순간부터 어촌리의 작은 양식장 집에서는 짠내와 진흙 냄새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나의 비밀이 고요한 물 깊은 곳에서 파헤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사 이틀째는 부드러운 황금빛 해안의 하늘과 함께 시작되었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어촌리의 해송 끝을 스쳤다. 보령경찰서에서 온 2명의 경찰관이 다시 박 씨의 집을 찾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 집은 평온했지만 안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짠물 내음과 강한 세제 냄새가 섞여 마치 무언가를 막 눈앞에서 깨끗이 치워버린 것 같았다. 어제 민준의 지갑을 발견했던 젊은 경찰관은 방 한가운데 서서 책상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가죽 지갑, 여권, 체크카드 그리고 여전히 깔끔한 현금.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멀리 떠나는 사람이 이 모든 걸 두고 갈 리가 없어. 그의 동료는 그를 짧게 쳐다본 뒤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박태수 씨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식어버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평온함은 기이하게 느껴졌다. 아들이 실종된 아버지치고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박 선생님, 경찰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태수 씨는 얼굴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조로웠다. 3일에요. 수학 대금 문제로 좀 다퉜습니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가더니 서울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짐은 많이 가져갔나요? 아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고 거의 대화를 거부하는 듯했다. 한편 부엌에서는 다른 경찰관이 싱크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배수관 가장자리에 막 닦아낸 녹슨 자국 같은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경찰용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몸을 숙여 가볍게 냄새를 맡았다. 락스 냄새가 났다.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냄새였다. 그는 이 집이 더러운 집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려 애쓴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거실에서 김서연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작은 손은 마치 기댈 곳을 찾는 듯 옷자락 끝을 만지작거렸다. 여경이 다가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서연 씨,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저희를 돕기 위해선 솔직함이 필요해요. 민준 씨가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갔나요? 서연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옷 2벌이랑 휴대폰이요. 화가 났지만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평소 쓰던 전화번호 맞나요? 네, 경위님. 경찰관은 기록하며 조용히 물었다. 그날 밤 무슨 소리 들은 거 없으세요? 발소리나 차소리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요. 서연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은 흔들렸고 눈물을 머금은 눈은 그녀의 말보다 더 정직했다. 그날 밤 김진혁 경감이 직접 추가 수색을 지휘했다. 경찰차가 노란 불빛이 비추는 양식장 마당에 멈췄다. 해안의 밤바람이 진흙과 소금 냄새를 실어왔다. 정밀 수색을 실시한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감식팀이 작업을 시작하자 집은 어두워졌다. 그들은 바닥, 벽, 그리고 욕실 문에 루미놀 용액을 뿌렸다. 불이 꺼지고 자외선 불빛이 켜지자
밤하늘의 별처럼 희미한 작은 점들이 바닥에 나타났다. 몇몇 점들은 욕실을 향해 이어져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혈흔입니다. 한 팀원이 속삭였다. 방 안은 고요해졌다. 서연은 입을 막았고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다. 박태수 씨는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건 생선이나 새우피일 수도 있어. 그가 불안감을 허술한 변명으로 덮으려 하며 재빨리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김경감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한편 뒤편 창고에서 다른 두 경찰관이 벽에 걸린 두꺼운 나일론 밧줄을 발견했다. 일부 끝이 막 잘려나간 상태였다. 바닥에는 바퀴에 진흙이 여전히 묻어있는 손수레가 있었다. 양식장 바닥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검은 진흙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본 뒤 김경감을 그곳으로 불렀다. 그는 말없이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리고 창밖의 넓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양식장 물은 달빛 아래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김경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아침 양식장 인부들을 전부 조사해. 가장 최근에 온 사람부터 시작한다. 박태수 씨는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눈빛에서는 깨지기 시작하는 긴장감이 보였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알았다. 집안에서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양식장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수차 소리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계처럼. 그리고 그날 밤 고요한 보령의 하늘 아래 어촌리 양식장은 긴 숨을 품고 있었다. 그 안의 물은 반달을 비추며 마치 누군가가 진흙바닥에 가라앉은 비밀을 들춰주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비명소리도 피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그 밤에 가장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민준의 실종 신고 3일째, 동쪽 수평선 위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어촌리 해안의 새우 양식장들을 비췄다. 북쪽 바다에서 불어온 짠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진흙과 소금 냄새를 실어왔다. 멀리서 보령경찰서 소속의 회색차가 이제는 어둡게 보이기 시작하는 큰 집 앞에 멈췄다. 김진혁 경감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오늘 그들은 양식장 인부들을 한 명씩 모두 조사할 것이었다. 인부들은 사료창고 앞에 모여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마을 주민으로 그들의 생계는 박씨 가족의 양식장에 달려 있었다. 김경감은 그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호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바람 소리와 집 뒤 양식장의 부드러운 물소리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보였다. 인부들은 한 명씩 집 뒤 작은 방으로 불려 들어갔다.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장님이 화가 나서 서울로 가셨어요. 마치 모두가 하나의 대본을 외운 것 같았다. 김경감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며 두려움에 떠는 얼굴들을 응시했다. 그는 그들의 침묵 뒤에 더 큰 무언가, 비밀에 억눌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만식 씨 차례가 되자 방 안은 갑자기 무거워졌다. 거의 60세가 된 그 남자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모자를 들고 있었고 눈은 흐릿했지만 정직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피부는 검었고 거친 손은 앉을 때 약간 떨렸다. 최 선생님, 김경감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죠? 저희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이고 긴 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습니다, 경감님. 하지만 저는 무섭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너무 오래 품고 있었던 사람처럼 쉬어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의 목소리가 천천히 터져 나왔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이 집에서 이상한 일들을 자주 봤습니다. 김경감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사장님과 서연 씨요. 그들은 밤에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가끔 양식장 끝에 있는 정자에서요. 한 번은 박 사장님이 서연 씨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지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어요.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바닥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해고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경감님. 김경감은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최 씨 같은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말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럼 3일 밤은요. 김경감이 부드럽게 물었다. 최 씨는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그날 밤 큰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싸우는 소리 같았어요. 남자가 화내는 소리, 그리고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듯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창문 너머로 훔쳐볼 용기밖에 없었습니다. 방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꺼졌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모자를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다음 날 아침 5번 양식장 물에서 갑자기 냄새가 나고 물이 흐려졌습니다. 새우들이 많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박 사장님께 보고했지만 그분은 그저 쓸데없는 질문 말고 일이나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김경감은 수첩을 천천히 덮고 그 노인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오늘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충분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거의 고였다. 그는 마치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던 무거운 짐을 막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긴 면담 이후 양식장가의 작은 경찰 초소 분위기는 고요해졌다. 김경감은 앞에 노인 기록을 바라보았다. 이야기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그는 큰 집 거실에 모든 팀원을 모았다. 양식장 지도가 나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5번 연못에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에겐 3가지 단서가 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첫째, 박태수와 서연의 이상한 관계. 둘째, 사건 당일 밤의 충돌 소리. 셋째, 갑자기 흐려진 5번 양식장.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 지금 확인해 볼까요, 경감님? 한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김경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오늘 밤엔 먼저 카메라를 설치한다. 누가 양식장으로 오는지 지켜보자. 밤이 천천히 내려오며 바다로부터 습한 기운을 가져왔다. 3대의 작은 카메라가 해송, 사료, 창고, 지붕, 그리고 집 뒤편 울타리에 조용히 설치되었다. 달빛이 고요한 양식장 수면 위로 부드럽게 비쳤다. 밤 10시경 경찰차 안의 모니터 화면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한 여성이 긴 옷과 스카프를 두르고 양식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물가에 오랫동안 서서 검고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마치 가슴속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형체가 나타났다. 한 노인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무거웠다. 그는 같은 장소에 멈춰서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을 응시했다. 달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췄다. 김경감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박태수였다. 두 사람은 다른 시간에 왔지만 같은 지점에 섰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과 불안한 몸짓에서 김경감은 그들이 저 물 아래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지자 김경감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밤바람이 불어와 부드럽게 돌아가는 수차 소리를 실어왔다. 내일 아침 그가 조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양식장을 조사한다. 진실이 물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다. 밖에서 양식장 수면은 반달 그림자를 비추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구의 영혼인지 모를 존재가 조용히 거의 다가온 정의를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밤 서연과 박태수가 5번 양식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카메라 영상을 본 후 김경감은 다음 날 아침이 긴 하루가 될 것임을 알았다. 동이 트기 전 수사팀이 어촌리에 도착했다. 안개가 여전히 양식장 위에 걸려 있어 마치 회색 커튼처럼 시야의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 공기가 진흙 냄새와 섞여 넓고 고요한 양식장 전체를 감쌌다. 군에서 온 감식팀이 먼저 도착해 기록 장비와 물을 빼낼 대형 펌프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경감은 5번 연못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허리에 얹혀 있었고 얼굴은 단호했지만 침착했다. 서쪽부터 시작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서두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연못 바닥에 나타날 준비가 된 진실이 있다는 무거운 감정이 깔려 있었다. 낡은 펌프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 큰 파이프를 통해 집 뒤 도랑으로 흘러갔다. 마당에서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스카프는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무릎 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 근처에 박태수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읽기 어려운 시선으로 연못을 응시하고 있었다. 때때로 서연은 마치 힘을 구하려는 듯 그를 쳐다봤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차갑고 거의 비인간적인 텅 빈 시선뿐이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7시 30분이 지났다. 수위는 거의 반 미터나 내려갔다. 물 색깔은 짙은 녹색에서 탁한 갈색으로 변했고 비린내가 풍기기 시작했다.
한 경찰관이 코를 막고 속삭였다. 경감님,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김 경감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이미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시간이 무언가를 덮으려 할 때만 나타나는 냄새였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햇빛이 안개를 뚫고 이제는 흐려진 수면에 반사되었다. 더 내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펌프는 다시 더 크게 윙윙거렸다. 몇몇 마을 주민들이 울타리 밖에서 긴장된 얼굴로 수군거렸다. 그들은 그날이 답을 그리고 아마도 공포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물러나는 물을 응시했고 턱은 굳어졌다. 오직 입술 끝에 작은 움직임만이 그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거나 어쩌면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경찰관이 서쪽에서 외쳤다. 경감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김경감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의 장화가 부드러운 진흙에 잠겼다. 그는 연못바닥에서 튀어나온 무언가를 보았다. 진흙 아래 무언가에 묶인 나일론 끈이었다. 펌프 멈춰. 아직 만지지 마. 그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두 명의 감식 팀원이 다가와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열듯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진흙 냄새가 뜨거운 공기와 섞여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그곳을 바라보았다. 하느님,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휘청거려 옆에 있던 여경이 재빨리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다. 김경감은 양식장 가장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물러나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들을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에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몸을 약간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였다. 아무리 진흙이 어두워도 진실은 항상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이지. 8시 15분, 나일론, 끈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 아래 진흙으로 덮인 거대한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감식팀은 모든 단계를 촬영하고 각 지점을 표시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김경감은 부드러운 신호를 보냈고 두 명의 경찰관이 작은 삽으로 그 물체 주변을 치우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났고 서서히 그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감님, 이거 엄청 큽니다. 한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다. 김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계속해. 멈추지 마. 서연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녀의 몸은 떨렸고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다른 한편에서 박태수는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인내와 부정의 마지막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붉었다. 9시경 물은 완전히 다 빨려나갔다. 양식장 바닥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 검은 진흙, 사료 포대,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일론 끈으로 묶인 큰 물체, 일부가 표면에 드러나 있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김경감은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약간 숙였다. 민준아, 그가 중얼거렸다. 드디어 찾았구나. 울타리 밖에서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조용히 기도했다. 아무도 오랫동안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김경감은 큰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침착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설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회색으로 변했다. 그의 옆에서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은 소리 없이 떨어졌다. 해가 높이 떴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양식장 바닥에서 나온 물체는 조심스럽게 감식 차량으로 옮겨졌다. 펌프 엔진이 꺼지고 긴 정적이 남았다. 김경감은 이제 텅 빈 양식장 가장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이 합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간단한 명령이었지만 마지막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어촌리의 하늘은 맑아 보였지만 그 아침을 목격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그림자가 있었다. 5번 양식장은 마침내 그 비밀을 돌려주었고 한때 죄를 덮었던 물은 이제 진실이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증인이 되었다. 그날 오후 보령경찰서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창밖 하늘은 마치 태양조차 슬픔에 잠긴 하루를 외면하려는 듯 잿빛이었다. 감식실에서는 포르말린 냄새가 서류와 잉크 향과 섞여 있었다. 몇몇 경찰관이 양식장 바닥에서 발견된 물품들의 초기 분석 결과가 표시된 컴퓨터 화면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김경감은 의자에 앉아 양식장 현장 사진, 나일론 밧줄, 사료 포대, 천 조각, 그리고 낡은 엠미나가 S3 이니셜이 새겨진 반지 조각이 담긴 두꺼운 갈색 파일을 열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파일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한 젊은 수사관이 새로운 서류 2개를 들고 들어왔다. 초기 감정 결과입니다, 경감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일론 밧줄은 창고에 있던 조각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밧줄의 DNA 흔적은 박태수 씨와 김서연 씨의 것과 동일합니다. 방안은 고요해졌다. 김경감은 긴 숨을 내쉬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감식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밤이 단지 증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마주하게 될 마음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부하 직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조사 준비해. 서연이부터 시작한다. 작은 취조실은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노란 등 하나로 밝혀져 있었다. 장식 없는 회색 벽, 중앙에는 금속 책상 하나와 마주보는 의자 2개뿐이었다. 첫 번째 의자에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다. 그녀 앞에는 김경감이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앉아 있었다. 서연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이미 저수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듣고 싶군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책상을 바라보았다. 저는 몰라요, 경위님.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김경감은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파일을 열어 나일론 밧줄 사진, 포대, 조각, 그리고 감정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거 보세요. 모두 같은 장소에서 당신들 2사람의 DNA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려 그녀의 뺨을 적셨다. 저는 무서웠어요, 경위님.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김경감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누가 무서웠습니까, 서연 씨?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두 손은 긴 치마를 꽉 쥐고 있었다. 아버님, 그분이 만약 제가 이야기하면 저도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경위님.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흐느꼈고 몸은 떨렸다. 김경감은 그녀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 눈물이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몇 분 후 서연은 붉어진 눈으로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경위님. 하지만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저는 바보였어요. 김경감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된 겁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사랑이 아니에요, 경위님.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두려움이었어요. 옆방에서 박태수는 홀로 앉아 있었다. 60세가 넘은 나이, 그날 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앞의 벽을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2명의 경찰관이 다른 편에 앉아 김경감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분위기는 즉시 변했다. 김경감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앞 의자에 앉았다. 태수는 말없이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서연 씨에게서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본인에게서 듣고 싶군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수는 작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하겠지.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녀는 선생님이 강요하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감이 말했다. 태수는 그 장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협박? 내가 그 여자에게 밥을 주고 살 곳을 줬소.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야. 이제 와서 나를 비난하겠다고? 김경감은 반응 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준이는요. 선생님 아들이잖아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턱이 떨렸다. 민준이, 그 녀석은 약해. 양식장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 그 녀석이 가진 모든 건 내가 만든 거야. 하지만 그 녀석은 항상 나에게 반항했지.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손이 책상을 쥐었고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그 녀석은 고생이 뭔지 몰라. 내가 진흙탕에서, 빚더미에서 땀으로 그 녀석을 키웠어. 하지만 그 녀석은 애비보다 마누라를 더 믿었지. 김경감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겁니까? 그 질문에 태수는 얼어붙었다. 그는 날카롭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순식간에 어린 민준의 얼굴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웃으며 양식장 가를 뛰어다니던 아이, 그 그림자는 그가 오랫동안 키워온 분노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죽일 생각은 없었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저 버릇을 좀 고쳐주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 이 김경감은 다른 파일을 열어 시신을 묶는 데 사용된 나일론 밧줄 사진을 보여주었다. 빨리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박 선생님. 계획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밧줄이 사건 이틀 전에 창고에서 잘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뭉치에서 선생님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었고 숨은 가빴다. 그 침묵 속에서 김경감은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 명예, 양식장, 아직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정직함마저 잃지 마십시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오직 태수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김경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취조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져 차마 멈추지 못하는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서연은 긴 의자에 앉아 회색 담요를 두르고 있었다. 옆방에서 박태수는 여전히 조용히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김경감은 복도에 서서 멀리서 두 방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오늘 밤 그들 중 한 명은 무너질 것이고 진실은 아무리 쓰라리더라도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다가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영원히 가라앉는 죄는 없다. 물조차도 그것을 품기를 거부하니까. 보령경찰서의 밤은 깊어지고 비는 여전히 천천히 내려 양철 지붕을 두드렸다. 마치 가슴을 치는 느린 박자 같았다. 취조실은 이제 구석의 작은 등으로만 밝혀져 있었다. 금속 책상에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색 담요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덮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김경감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다시 들어왔다. 그는 서연 앞에 찻잔을 놓고 말없이 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와 창밖 빗소리만이 들리는 침묵 속에서 몇 분이 흘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그녀의 시야를 흐렸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위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김경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해보세요. 서연은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벽을 뚫고 금이 간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다. 모든 것은 1년여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민준 씨가 양식장 일로 사흘 동안 서울에 갔어요. 저는 큰 집에 혼자 있었죠. 첫날 밤 아버님이 문을 두드리셨어요. 일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저는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분은 양식장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경감은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끊지 않았다. 서연은 끊어지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다. 저는 거부했어요, 경위님.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화를 내셨어요.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 거부하면 쫓아낼 거라고 했어요.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고 저는 무서웠어요. 가족도 돈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코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방 안의 울음소리를 덮으려는 듯했다. 서연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그분은 계속 찾아왔어요. 밤에도 낮에도. 저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민준 씨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분이 올 때마다 항상 돈과 선물, 달콤한 말을 가져왔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두려움과 애정을 구분하기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이 1년 같았고 매일 밤이 형벌 같았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준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고 화도 잘 내지 않았죠.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끔 옆에서 잠든 그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 비밀이 계속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솔직해지려고 할 때마다 아버님이 항상 나타나 제가 입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기시켜 주셨어요. 민준 씨가 알게 되면 네 인생은 끝이라고 하셨죠. 김경감은 작은 메모를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서연을 향해 있었다. 언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까? 서연은 긴 숨을 들이쉬고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올해 5월이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양식장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가 계속 사업을 이끌면 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민준 씨가 없으면 모든 게 더 쉬워질 거라고 했어요. 서연은 텅 빈 시선으로 책상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저는 그저 순간적인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지만 모든 단어는 마음을 베는 작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민준 씨와 싸우는 척하라고 시켰어요. 3일 밤에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양식장 한가운데 있는 정자로 오라고 하라고 했어요. 민준 씨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요. 저는 용기가 없었지만 거부하면 모든 사람에게 제가 아들의 가정을 파괴한 더러운 여자라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경위님. 저는 동의했어요. 서연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손은 담요 끝을 꽉 쥔 채 떨렸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잘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믿었어요. 그는 왔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빴다. 그가 왔을 때 저는 정자에 앉아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울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거의 모든 것을 말할 뻔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아버님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멈췄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민준 씨가 쓰러졌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버님은 제가 본 적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차갑고 텅 비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그가 말했어요. 날 도와라. 이걸 처리해야 한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울면서 그가 시키는 모든 것을 따랐어요. 김경감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의 표정이 없었다. 오직 차분한 실망감만이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그날 밤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군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도 돕는데 가담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경위님. 저도 그의 시신을 창고로 끌고 가는 걸 도왔어요. 그가 민준 씨의 손을 나일론 밧줄로 묶고 포대에 큰 돌을 넣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냥 죽은 사람처럼 거기 서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김경감은 수첩을 덮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지금 한 말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계속 흘렀다. 알고 있어요, 경위님.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밤 꿈에서 민준 씨 얼굴을 봐요. 그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왜 가만히 있었어? 라고 말해요. 김경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차분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진실은 아프지만 침묵은 더 고통스럽죠. 그는 문으로 걸어갔다가 잠시 돌아섰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는 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다. 그녀 머리 위에 노란 등이 밤바람에 작게 흔들렸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비록 상처로 가득 찬 가슴이었지만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보령경찰서 위 하늘은 여전히 빗방울을 떨구고 있었다. 취조실 벽시계는 밤 11시 15분을 가리켰다. 습한 공기는 커피와 서류 잉크 냄새와 섞여 있었다. 김경감은 단방향 거울 앞에 서서 마주보는 두 방을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서연이 부은 눈과 창백하고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박태수가 아침부터 입고 있던 같은 옷을 입은 채 텅 빈 시선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옷깃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죄로 묶인 두 사람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김경감은 의자와 책상이 준비된 큰 방 중앙으로 걸어가기 전에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둘 사이 중앙에 앉았다. 서연은 왼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오른쪽에 박태수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붉었고 턱은 긴장되어 있었다. 방은 조용했고 창밖에서 떨어지는 부드러운 물방울 소리만 들렸다. 두 분이 다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경감이 낮은 어조로 말했다. 저는 그저 두 분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경위님. 그날 밤 일어난 모든 것, 제가 한 모든 것을요. 김경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박태수를 바라보았다. 이제 선생님 차례입니다. 태수는 침묵했다. 그의 눈은 누구도 아닌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자기가 풀려나려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거야. 이 모든 건 저 여자 때문이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 비밀을 안고 살고 싶지 않아요. 태수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네가 울면 깨끗해질 것 같아? 너도 이 일의 일부야. 네가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분노의 메아리가 방위벽에 부딪혔다. 김경감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박 선생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론 밧줄, 포대, 지문, 그리고 감식 결과까지요. 하지만 저희는 선생님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마음은 오래전에 죽었소. 내 아들이 애비 말보다 저 여자 말을 더 듣기 시작한 순간부터 말이오. 그는 서연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떨렸다. 그 녀석은 사랑이 양식장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너무 물러터졌어. 나 같지 않았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었어. 서연은 텅 빈 시선으로 태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항상 아버님이 엄하시더라도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태수는 침묵했다. 그의 눈이 떨렸다. 거기에는 의심과 분노 사이에 이상한 섬광이 있었다. 닥쳐! 그가 마침내 소리쳤다. 네가 이 가족에 대해 뭘 알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머리가 떨렸고 손은 마치 터지기 직전에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책상을 꽉 쥐었다. 그의 거친 목소리 뒤에는 그의 자존심을 서서히 찢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다음 말들은 더 조용하고 약하게 흘러나왔다. 김경감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께서 아들을 사랑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사랑이 모든 것을 태우는 불길로 변할 수 있습니다. 태수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사랑? 나는 그저 내가 세운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이 모든 것은 내 피땀의 결과지 저 물러터진 아들놈의 것이 아니란 말이오. 서연이 갑자기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양식장을 지키고 싶으셨다면 왜 자신의 혈육을 죽여야 했나요? 태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타올랐다. 조용히 해.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이전만큼 크지 않았다. 거기에는 두려움의 떨림이 있었다. 김경감은 그 순간을 보았다. 그는 박태수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박 선생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정말로 무엇을 느꼈습니까? 태수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화가 났소. 그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그 녀석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서 화가 났소. 그는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소. 서연은 흐느끼며 울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를 너무 세게 때렸어요. 태수는 상처로 가득 찬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 모든 게 어두웠어. 한 대만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그 녀석이 조용해졌어. 나는 패닉에 빠졌소. 방은 조용했다. 오직 세 사람의 무겁고 가쁜 숨소리만 들렸다. 김경감은 번갈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은 촉촉했다. 때로는 인간이 자존심 때문에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내버려두면 사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태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아비가 될 자격이 없소. 그가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내 죄를 큰 이름 뒤에 숨긴 겁쟁이일 뿐이었소. 서연은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님. 저는 모든 것을 멈출 용기가 없었어요. 태수는 처음으로 분노 없이 그저 텅 비고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둘 다 똑같구나. 우리 둘 다 같은 진흙탕에 빠져버렸어. 김경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죄를 인정하려는 사람에게 너무 깊은 진흙탕은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법은 집행되겠지만 후회는 용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문에 있는 두 명의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을 유치장으로 데려가시오. 문이 닫혔을 때 김경감은 텅 빈 방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태수가 앉았던 의자에는 여전히 땀으로 축축한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눈물 자국이 천천히 떨어져 서류 파일 위에 펼쳐진 양식장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인간이란 참으로 더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구나. 박계비는 그쳤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부드러운 소금 냄새를 실어왔다. 멀리서 새벽 예불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김경감은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경찰의 임무가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죄와 실수 뒤에도 아침은 여전히 찾아왔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도 빛은 항상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보령의 새벽은 서서히 아침으로 변해갔다. 여튼 안개가 넓게 펼쳐진 양식장 위에 여전히 걸려 있었고 갈매기들이 수면 위를 낮게 날며 부끄럽게 떠오르는 첫 햇살을 반사했다. 경찰서 안 김경감은 수사실에 홀로 앉아 앞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현장 감식 사진, 법의학 기록, 그리고 방금 출력된 자백 녹취록이 놓여 있었다. 책상 끝에는 새벽부터 손대지 않아 식어버린 블랙커피 한 잔이 있었다. 그는 수사 첫날 밤의 기록을 다시 펼쳤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는 듯했다. 민준의 실종 신고부터 박태수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서연의 눈물까지. 그는 긴 숨을 내쉬고 녹음기를 켠 뒤 최종 보고서를 쓰기 전 항상 하던 습관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보령 사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동기는 야망,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사랑이 뒤섞인 복합적인 것이다. 그는 벽에 붙은 증거보드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진이 순서대로 붙어 있었다. 왼쪽 위에는 본체 사진, 그 아래에는 그물과 밧줄을 보관하던 창고, 그리고 비극이 시작된 양식장 한가운데의 나무 정자. 모든 사진이 어두운 대서사의 작은 조각들 같았다. 김경감은 일어서서 천천히 보드 쪽으로 걸어가 물가에 놓인 젖은 슬리퍼 사진을 만졌다. 그가 남긴 마지막 발자국이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재구성 결과를 읽기 시작했다. 2023년 5월 3일 밤 10시 45분. 김서연은 남편 박민준에게 전화해 양식장 한가운데 정자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안하다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민준은 믿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경감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은 흐릿했다. 그는 달 없는 하늘 아래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혼자 걸어갔다. 그 걸음이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는 계속했다. 한편 박태수는 정자 근처 덤불 뒤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보통 그물을 고정하는 데 쓰이는 무거운 나무 막대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작은 비가 내려 땅이 질퍽했다. 우리는 진흙 속에 깊이 파인 그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42 사이즈, 전형적인 양식장 작업하였다. 김경감은 멈추고 다른 사진을 바라보았다. 취조실에서의 박태수 얼굴. 붉고 메마른 눈이었지만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겁을 주려는 작은 의도 뒤에는 항상 살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분노의 씨앗이 있다. 그는 방해 없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나지막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다. 밤 11시 15분 서연은 정자에 앉아 우는 척하며 용서를 빌었다. 민주는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며 어깨를 감쌌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앉은 곳에서 약 1.2m 떨어진 뒤쪽 나무판에 혈흔이 있었다. 첫 번째, 낙하 지점이다. 김경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뒤통수에 한 번의 타격, 후두골을 강타했다. 그는 즉시 의식을 잃었다. 비명도 저항도 없었다. 오직 젖은 바닥에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다른 법의학 보고서를 펼쳤다. 창고에서 발견된 파란색 나일론 밧줄. 시신을 묶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조각이었다. 한쪽 끝은 38kg 무게의 큰 돌에 묶여 있었다. 보통 뗏목 다치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준의 시신을 정자에서 양식장 가장자리까지 70m나 끌고 갔다. 그 땅에서 우리는 두 뼘 길이의 끌린 자국을 발견했다. 김경감은 컴퓨터 화면의 진흙 자국 사진을 바라보았다. 죄의 흔적처럼 구불구불한 검은 선, 시계 초침 소리가 느리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밤을 상상 속에서 다시 그렸다. 그의 상상 속에서 두 형체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태수가 앞에서 서연이 뒤에서 둘 다 조용했다. 오직 그들의 숨소리와 발밑의 진흙 소리뿐이었다. 양식장 물은 고요했다. 그 돌과 인간의 몸이 함께 가라앉았을 때 작은 물결만 일었을 뿐이다. 그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세상은 그날 밤 누군가 사라졌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죄는 메아리를 남기고 그 메아리는 항상 돌아올 길을 찾는다. 그는 취조실에서 녹음된 서연의 목소리를 재생했다. 저는 그냥 모든 게 끝나길 바랐어요, 경위님. 그 여자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저는 스스로를 속이는 데 지쳤어요. 김경감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때로는 진실이 찾아다녀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더 이상 거짓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옆 책상에서 젊은 수사관인 박 경장이 추가 결과를 담은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경감님. 밧줄 감정 및 포대에 대한 DNA 검사 결과입니다. 김 경감은 파일을 여러 결과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게 일치하는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박 경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경감님? 모든 것이 두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 경감은 파일을 덮고 텅 빈 벽을 응시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상하지, 박 경장.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안도감이 오는 게 아니라 슬픔만 밀려와. 박 경장은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경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모든 사건에는 두 명의 희생자가 있다고. 죽은 자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자. 김 경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맞아. 그리고 그날 밤 저 양식장은 그들 모두를 삼켜버렸지. 그는 녹음기를 끄고 최종 보고서의 한 문장을 썼다. 주요 동기, 야망과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한 통제력 상실. 피해자 박민준 34세. 피의자 박태수 피해자의 부, 김서연 피해자의 처, 장소, 개인 소유 양식장, 보령시 어촌리, 사건 일자, 2023년 5월 3일, 증거자료, 법의학 결과, CCTV 녹화, 자백. 글을 마친 후 그는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듯 천천히 파일을 덮었다. 닫힌 모든 서류 속에는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마당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공기는 젖은 흙과 바다 소금 냄새가 났다. 갈매기들이 양식장 위를 날았다. 마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김 경감은 멀리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침착했다. 법은 집행되었지만 그가 중얼거렸다. 인간은 여전히 배워야 한다. 사랑을 잃는 대가를 치를 만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그는 방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햇빛이 마지막 구름을 뚫고 복도 바닥에 그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음속으로 그는 정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보령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소금 냄새와 길 위에 먼지를 섞어 날랐다.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선정적인 구경거리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모든 찻집에서 수군거리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왔다. 자신의 혈육을 죽인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군중 속에는 고개를 숙인 늙은 얼굴들도 있었고 진실이 너무 아파서 크게 말하기 두려운 듯 나지막이 속삭이는 아주머니들도 있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킬 때 두 대의 호송차가 건물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이 엄중한 경호 속에 나왔다. 박태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일부가 희끗해졌고 걸음은 느렸지만 여전히 꼿꼿했다. 그의 옆에는 김서연.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텅 빈 채 바닥을 응시하며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도 시선도 없었다. 오직 두 개의 과거의 그림자가 나란히 법정을 향해 모든 것의 끝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다. 김경감은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는 증인석이 아닌 몇몇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그에게 오늘은 승리가 아니라 상처의 봉합이었다. 그는 이제 만석이 된 법정을 바라보았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재판장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얼굴로 피고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는 검사가 두꺼운 서류를 펼쳤고 변호인은 오른쪽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의 서류를 쥐고 있었다. 사건 번호 2020-3고합42 피고인 박태수 및 김서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재판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숨막히는 심장박동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검사가 일어서서 크지만 단조로운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모든 문장이 무겁게 느껴졌다. 계획에 대해, 의도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꿔놓은 5월 초의 어느 밤에 대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은 소리 없이 떨어졌다. 박태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변호인이 발언할 차례가 되자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서연의 변호인은 그녀가 조종의 희생자이며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에 갇힌 여성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길을 잃었지만 여전히 후회할 마음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다가 다시 침묵이 흘렀다. 검사가 일어서서 단호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후회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자신의 혈육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 말에 법정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뒷줄의 한 어머니가 입을 막고 흐느낌을 참았다. 김경감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이 방의 모든 말이 칼날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소 사실 낭독 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서연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저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남편의 얼굴을 봅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뒤에 앉은 김경감 쪽을 바라본 뒤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태수를 바라보았다. 박태수 피고인 판결 선고 전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법정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저에게는 고상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통제력을 잃은 어리석은 늙은이일 뿐입니다. 저는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분노와 탐욕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나중에 다른 곳에서 제 아들을 만났을 때 그 녀석이 그날 밤과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볼까 봐 두렵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뒷줄 몇몇 사람들의 작은 흐느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경감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순간의 정의는 누구에게나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재판장이 망치를 3번 두드렸다. 그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박태수는 계획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김서연은 동일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0년에 처한다. 몇몇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울었다. 서연은 얼굴을 가리고 몸은 심하게 떨렸다. 태수는 마치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서 그 판결을 들어온 것처럼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김경감은 천천히 일어서서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아닌 차분한 슬픔만이 있었다. 교도관들이 두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 밖의 하늘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본 뒤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경감님.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김경감이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그 말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모든 어둠을 인정할 용기를 낸 사람의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알았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김경감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법원 마당에 늙은 망고나무가 바람에 날리는 말은 입 몇 개를 떨어뜨렸다. 그는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정의란 누가 이기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그 마당을 떠났다. 멀리서 정오 예불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잿빛 하루 속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져왔다. 김경감은 잠시 멈춰서서 멀리 있는 양식장 쪽을 바라본 뒤 눈을 감았다. 그의 상상 속에서 그는 고요한 물, 날아다니는 갈매기, 그리고 햇살 아래 희미하게 미소 짓는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김경감의 마음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 모두가 이미 상처받았을 때 정의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처음으로 김경감의 마음은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 즉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끝난 후 김경감은 자기 집 앞 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소금 냄새와 둥지로 돌아가는 갈매기 소리를 실어왔다. 그의 손에는 옅은 김을 내뿜는 블랙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주황빛 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평온했다. 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그가 몇 년 전에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경찰의 임무는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는 마치 자신을 상기시키듯 천천히 읽었다. 그가 다뤘던 모든 사건은 흔적을 남겼지만 민준, 태수, 그리고 서연의 사건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남겨진 상처가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3페이지에 천천히 썼다. 때로는 범죄가 증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사랑에서 태어난다. 그는 그 말들이 그의 생각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오랫동안 침묵했다. 보령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
단순하고 소박했던 젊은 남자 민주는 그저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양식장 진흙탕에서 자신의 삶을 일군 아버지 태수는 모든 것을 잃을까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연약했던 여성 서연은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았다. 그들 모두는 인간이었고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도 욕망에 눈이 멀면 길을 잃을 수 있다. 김경감은 천천히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법이 육체를 벌할 수는 있지만 오직 시간만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쓴맛을 느꼈다.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황혼을 깼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이것이 인생이겠지 그는 생각했다. 한 곳에서는 누군가가 상실 때문에 울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사랑 때문에 웃고 있다. 세상은 결코 완전히 균형 잡히지 않지만 항상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는 수첩을 덮고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집 울타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길 끝에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마침내 파도 속으로 녹아드는 푸른 선이었다. 그는 긴 숨을 내쉬고 마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절대 분노가 애정을 가리게 두지 마라. 야망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 마라. 결국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미소 짓게 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니까. 그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게 내버려 두었다. 해는 완전히 졌고 수평선에 얇은 빗줄기만 남겼다. 그 침묵 속에서 김경감은 마치 민준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목소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듯했다. 그는 모든 어둠이 한때 머물렀던 이제는 저녁 하늘을 비추는 물로 덮인 먼 양식장 쪽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그는 생각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조차도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서쪽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가 속삭였다. 사랑도 제 길을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다 냄새를 실어온 바람결 속에서 김경감은 이 이야기가 단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작은 빛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그 빛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길을 잃은 누구에게나 항상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이 법정에서 선고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건조한 장마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딱딱해진 흙과 양식장 진흙 냄새를 실어왔다. 김경감은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창밖을 응시하며 서서히 옅은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논과 양식장 풍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장소, 한때 길 잃은 인간들의 어두운 무대가 되었던 곳으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차는 태수 가족의 옛 양식장 정문 앞에 멈췄다. 태수수산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페인트는 바래고 있기로 덮여 있었다. 펌프 소리도, 인부들의 활동도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고요한 수면 위를 지나는 백로 소리뿐이었다. 김경감은 천천히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억을 방해할까 두려운 듯 조심스러웠다. 본체 근처에서 한 중년 여성이 문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은 그가 예전에 취조실에서 보았던 부드러운 빛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경감님,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경감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님?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제 여기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들. 인부들은 모두 떠났고 저도 그저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매일 아침 양식장에 와서 사료를 뿌려요. 예전처럼 수학 더미는 없지만 마치 제 아들의 기억을 지키는 것처럼요. 그녀의 목소리 끝이 떨렸다. 김경감은 푸르스름한 하늘을 비추는 양식장 물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 반사된 모습 속에서 그는 마치 그물망을 손에 들고 물가에 서서 미소 짓는 민준의 그림자를 보는 듯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이 땅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마도 시범 양식장으로 만들어서 민준이의 이름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김경감은 공감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민준 어머니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된다면 제 아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거겠군요, 경감님. 그들은 천천히 5번 양식장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한때 모든 범죄의 말없는 증인이었던 곳. 이제 그 물은 다시 맑아져 오후의 햇살을 투명하게 반사했다. 수면 아래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때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김경감은 쭈그려 앉아 한 줌의 물을 떠서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냈다. 시간은 정말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있군요. 그가 속삭였다. 이 물은 한때 슬픔을 삼켰지만 이제 다시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예전에 화가 났었어요, 경감님. 아주 많이요. 하지만 이 물이 다시 평온해진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화를 낸다면 저 또한 가라앉게 될 거라는 걸요. 그 말에 김경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여인이 법조차 줄 수 없는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해질녘이 되자 몇몇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꽃을 가져와 양식장 가장자리에 뿌렸다. 그들 중에는 제스민 한 다발을 든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건 민준이 아저씨 거예요. 아이가 순진하게 말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김경감은 뒤에 서서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떠나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양식장 쪽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한때 어두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 작은 빛을 봅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빛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경감님. 그건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돌아오는 길은 길었지만 평온했다. 길을 따라 김경감은 삶이 다시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양식장가를 뛰어다니고 가게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으며 길가의 구운 밥 냄새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세상은 마치 삶이 한때 눈물로 젖었던 땅에서도 항상 자라날 방법을 찾는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어촌 근처 작은 여관에서 김경감은 다시 수첩에 글을 쓰고 있었다. 책상 위에 등잔불이 바닷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다. 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보령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의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엇가살어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저 인간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천천히 책을 덮고 달빛 아래 반짝이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과거로부터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메시지를.